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가 기분 좋게 한 주의 첫 거래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급등했던 뉴욕 증시 영향에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GTC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장 초반부터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코스피 거의 한 달 만에 2,600선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1.45% 급등하면서 현재 2,60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42%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줍니다. 737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강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선물 역시도 지금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3,100억 원 가까이 지금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기관까지도 1,05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천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흐름이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1,27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118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1,400억 원 가까운 사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에 현재 5%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57,4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1.2% 오름세로 2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61%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2만 8,500원입니다.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약보합 보여줍니다. 거래가 19만 8,3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 보합인 가운데 기아 0.3% 상승합니다. 9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4%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47,4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9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유럽의 재무장 추진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에 현재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6.5%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75만 1,000원입니다. 네이버도 1%대 오름세 보여줍니다. 2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 추가적인 강세 보여줍니다. 0.38%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9만 3,5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1% 약세, HLB가 4% 넘게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7만 5천 원입니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비엠과 비슷하게 지금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내림세로 거래가 5만 8,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47%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31만 6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천당제약 0.52% 상승합니다. 19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0.3% 오름세로 33만 1,000원. 코롱티슈진 3% 하락합니다. 5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0.73% 약세로 6만 850원. 이런 가운데 리가켄바이오 0.1% 강보합입니다. 거래가 10만 3,300원입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확인하시죠. 오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 17일부터 개최되는데요. 작년에도 GTC 이후에 반도체 업종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올해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 내에서는 YC가 13%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11,660원입니다. DI가 7.35% 강세로 거래가 14,040원. 이오테크닉스도 7.5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만 5,600원에 거래됩니다. 다음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역시 강세 기록 중인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엔비디아 GTC 퀀텀 데이를 앞두고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 훈풍을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이어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서는 한국첨단 소재가 8.29%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6,790원입니다. QSI가 6% 가까이 상승합니다. 9,95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파인텍도 4.83%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064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외환시장 분위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소폭 내리면서 1,452원 선에 출발했습니다. 9시 31분 기준으로는 1,450원대, 현재도 1,450원 10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 여전히 1.5% 가까운 오름세로 2,604포인트, 코스닥도 0.34% 강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600선 안정적으로 지지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대장 노릇을 한번 해주네요. 그러게요. 5% 이상 상승폭 야, 확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5%씩 오르는 거를 참 근래 보기 제 기억에 제 짧은 기억이지만 없습니다. 5%대 그러게요. 상승률은 저도 또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상승폭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의 강세가 코스피 1.5%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거보다는 좀 낮죠. 플러스 0.4%.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먼저 코스피보다 좀 플러스로 세게 오른 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늦게 가는데 어쨌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입니다. 시가총액의 20%를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더해보면 되는데요. 그게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지금 순매수 기조로 지금 다시 바꿀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에 힌트를 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GTC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는 기대가 좀 있을 법한데 그거와 병행하면서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하고 뭔가 공급설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초반에 들어오는 게 네. 아주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기 드문 현상이 지금 삼성전자에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뭐 몇 달 내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더 밀릴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보는 밸류에이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시장의 이제 대체적인 견해는 역사적인 PBR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논하고 합니다.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컨센서스도 7만 원 이상의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역사적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 회사의 고유의 ROE나 아니면 EPS나 이런 걸 가지고도 따지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따지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형성된 컨센서스는 7만 원 선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5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제 5만 7천 원을 뚫고 바야흐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럼 여기서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되느냐 그 점을 봤을 때 참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난번에도 한 8만 원 넘어서 9만 원 간다 했을 때 고점을 외국인들이 만들었고 지난번에 5만 원 깨지면서 종가로 49,900원 나올 때도 네. 저점을 외국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개별 주식에 있어서는 뭐 많이 손해 보는 분도 많다. 그래서 개미가 들어오면은 뭐 시장이 안 좋다, 뭐 주식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유일하게 먹히는 데가 삼성전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그래서 네. 개인들이 지금 5만 원 초반부터 5만 5천 원까지 모아놨던 물량을 오늘 이제 팔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급하게 사니까 얘다 여기 있어 가져가 10% 높여서 가져가. 근데 개인들이 지금 5만에서 지금 5만 5천까지 견뎌온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되잖아요. 네. 한 3, 4개월 견뎌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그러네요. 한 10%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5만 7천 원이 넘어갔으니까. 그럼 괜찮잖아요. 괜찮죠. 괜찮은 장사를 개인들이 집단지성을 지금 발휘해서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파는 건 조금 이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엔비디아와의 협력, 공급 그거를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도로 나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관련해서 시장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2,600선은 언제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고 네. 저는 뭐 여기 나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2,900선 이상까지도 우리 기업들이 갈 충분한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지금 창출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 선두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한데 계속적으로 오늘 지켜보시면서 이제는 크게 밀릴 국면은 없는 것 같아. 미국 시장의 약세 국면도 잘 버텨낸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이야 더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방이 견뎌주고 받쳐주고 그 위로 올라선다고 하는데 만약에 GTC에서 정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제대로 된 HBM3E 뭐 이런 제품을 드디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이런 게 만약에 공개가 되고 확정이 된 게 나타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더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올라갈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작년에는 또 재밌는 일이 블랙웰을 갖다 공시를 블랙을 했는데 공개했었죠. 그 셀론으로 그냥 갖다가 퍼봤잖아요, 시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어땠죠? 고점 대비해서 빠졌었죠. 엄청 빠졌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이제 의미 있게 처음으로 이제 반등한 건데 더 밀려 내려갈 셀론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GTC에서 이번에는 루빈이라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할 거고 네. 블랙웰 울트라도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거를 이제 보일 텐데 여기서 크게 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많이 밀렸는데요. 포워드 PR로 봤을 때 다른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주식에 비해서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높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포워드 PR이 25배도 하회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금요일날 올라와가지고 이제 27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엔비디아 많이 올라갔을 때는 선행 PR이 33배, 34배 여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나마 빅테크 중에서 지금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률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이 점을 네.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안의 사정을 보면 정치적으로 또 중요한 변곡점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 일단 전당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만약에 어쨌든 이 헌재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지금 여론조사의 숫자를 지금 보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58대 37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거의 나온다는 게 거의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불투명성 아니면 불확실성 이런 게 조금 거치면서 우리 시장 환율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상법 개정안이나 기타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쭉 줄로 서 있거든요. 네. 그게 시장한테는 나쁜 쪽이냐 좋은 쪽이냐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네. 안 밀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계속 약화되면서 지금 벌써 고점 대비해서 10% 빠진 S&P 500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견뎠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몇 달 사이에 오히려 좀 더 내성이 강해지고 앞으로를 좀 보고 바라보면서 시장에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결정이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밑에보다는 위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나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회사가 아니고 주주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재계는 지금 사실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수용을 할 거냐 이제 이 판단이 남았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 이번 주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데 또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근데 상법 개정은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하긴 통과는 했는데 했죠. 네. 여전히 불투명하잖아요. 금방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려있죠. 그래서 시장은 상법 개정을 뭐 통과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감안 안 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일례를 보여준 그룹주가 있었죠. LS 주가를 보면은 네. 아주 욕을 많이 먹은 대표적인 최근에 욕을 많이 먹은 이제 그룹주가 이제 LS 그룹인데 네.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어느
기업에서 거기를 몰래 사가지고 사들였어. 네, 그게 이제 거의 드러났죠. 지분을 3%까지 사들였다. 그러면 회사가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주가로 이렇게 발현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상법 개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은 자율적으로 그게 권하지 않고 어쨌든 소액 주주들한테도 전체 주주들한테 그런 거를 다 뭐라고 할까요? 공동의 이익을 좀 생각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진전된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강제를 하는 법안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가능성은 그 상법 개정안 때문에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상법 개정 안 하고도 자본시장 자통법 개정 안 하고도 지난 몇 년간 사실은 거버넌스가 나빠졌나요? 좋아졌나요? 좋아진 쪽이 많습니다. 나빠진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돌출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KTNG 같은 경우도 뭐 가서 계속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서 요구하고 뭐 공격하고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배당이 올라갑니다. 배당 성향이 올라가서 이제는 공격할 것도 별로 없어요. 요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주주들이 제한할 내용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배당도 많이 해주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상법 개정을 한다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도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나쁘지는 않으나 아직까지 거부권의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염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이 반영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정치 일정이 변경되면서 이것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변동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은 뭐 상반기적으로 확실하게 통과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2,900선을 넘어서 이제는 3,000선 넘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평이 열릴 것이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마침내 해소되기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많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결국 지수의 방향, 투자자들의 투심을 결정하는 건 경제적인 펀더멘탈로 간다고 보면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수출도 계속 둔화되고 있고 뭐 경제 성장률만 봐도 올해 1% 중반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죠. 이런 경제적 펀더멘털을 고려한다면 하반기 증시를 무조건 낙관할 수 있을까? 시장은 항상 이제 뒤를 바라보기보다는 좀 앞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소상공인들도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거에 이제 필요성을 이제 절감을 하고 있고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상당히 앞당겨서 지금 그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환율 쪽에서도 우리 시장이 약세보다는 강세로 갈 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뭐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빠지면은 중국도 보세요. 나빠지니까 계속적으로 부양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유럽 경제가 뭐 좋나요? 근데 경제가 좋은 건 아닌데 나빠질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막 부양을 하는 조치들을 내놓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경제는 조금 지금 안 좋은 사이클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정부나 이쪽 여당이나 야당에서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 이쪽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다행히 인플레가 좀 잡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 미국에서 관세 그 정책 불투명성 때문에 우리 경제가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관세라는 게 우리 시장에만 우리 기업들에만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피해를 입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수만 조금 어떻게 진작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내수 시장에서 미국 최근에 좀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자본시장까지 이렇게 뭉개지니까 부의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쓰겠습니까? 당장에 뭐 회식하기로 한 거, 저녁 먹기로 한 거,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2,400선에 있을 때는 다들 움츠렸는데 지금 2,600선을 딛고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린 2,900, 3,000선을 넘어가는 이런 시장이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부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소비가 조금 늘고 정부가 좀 거들어진 것 하고 하면은 경제가 그나마 더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금리를 내리면은 안 될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FOMC가 열립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장 이제 의사록 나오는 거 봐야 되겠죠. 얼마나 우리 시장 경제를 지금 안 좋게 보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까지도 지금 그 금리 인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뭐 조금 고통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오히려 앞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까지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을 잡고 걸어갈 것 네. 같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연준의 FOMC가 예정돼 있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광폭 행보를 바라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향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지난 번에는 또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우리나라도 뭐 참여하길 희망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에너지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았었고 전통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조선업 섹터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하나로서 네.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네. 계속 갈 거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는 건 정책적 동력이 떨어지면 관심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네. 많이 또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금방 말씀하신 LNG 그리고 네. VS 해가지고 조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LNG 쪽을 고르겠어요. 조선 쪽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너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겠느냐 이런 네.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LNG 쪽은 조금 뭐 좀 신선한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이제 한화오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양쪽 다 이렇게 걸려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높죠. 지금 PER 선행 PER 제가 그려온 거를 화면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하나오션 44.8배면은 상당히 네. 높다고 봐야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 높은 편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안정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가스 발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뒷단에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다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을 그러면 무슨 발전으로 지금 할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는 가스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수익성이나 이렇게 뭐 안 좋았다가 이제는 가스 발전의 그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조선주 쪽은 제가 또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조선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좀 높아져 있어요. 상당히 높아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차트를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아까 하나오션 말씀드렸죠. 44.8배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대중공업도 하나오션하고 아주 필적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강했던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높습니다. 26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NG 그리고 조선 트럼프 트레이드로 해서 둘 중에 한쪽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LNG를 롱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 쪽은 좀 숏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3월 31일 월요일부터 이제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볼 때는 조선 쪽이 이런 공매도의 주된 타겟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랠리는 앞으로는 좀 LNG 쪽으로 좀 선호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욕 증시 질문을 드리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참 오랜만에 뉴욕 3대 지수가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반짝 상승일지 아니면은 뭔가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M7에 대한 전반적인 부진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뉴욕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제가 보는 지표가 아주 대표적인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빅스 지수 말씀하시는 거? 빅스도 이제 있는데 CNN 아, 비즈니스 CNN에서 말씀 내놓는 그거 지수 보면은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21위래요. 제 극단의 지금 공포 영역에 가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그나마 익스트림이었는데. 예, 익스트림입니다. 지금도 익스트림 극단의 공포 그 영역에 가 있는데 그나마 저 21위라는 게 금요일 날 올라와서 저 정도예요. 저게 20 언더에 있었거든요. 20을 하회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볼 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도 빅테크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었다. 물론 저 보여드리는 공포 탐욕 지수도 상당히 공포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지금 잠을 못 자고 다 파는 그런 그 사이클에 이제 이미 우리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그 급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일부에서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잠깐 뛰는 법인데 주가도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뭐 S&P로 봤을 때 5,500선 하단 정도로 보시고 위에를 한 6,000이나 6,100선 이 정도 박스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그 앞에서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가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 제가 밸류에이션을 마지막으로 하나 터치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미국의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왼쪽에 팔란티어가 그렇고 테슬라는 뭐 최근에 주가가 내려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들 지금 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오른쪽에 쭉 보시면은 엔비디아 제가 27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아까 말씀드리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좀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성장률이 좀 두드러지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감안하시면은 좀 좋게 보셔도 되고 뭐 PER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좀 없다. 이런 거는 조금 간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하나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최근에 미국의 그 주식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주식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회사는 어디가 있죠? SK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크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미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좁은 박스 레인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전략을 꾸준히 상반기 중에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는 소액 주주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주주도 웃을 수 있고 주주가 있어야지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기업도 주주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국상장사협의회 김춘 정책1본부장 나오셨고요. 벤처시장연구원 배수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윤태준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지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여야는 180도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거부권 행사 반대 뜻을 이례적으로 내놓으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관련 이야기 직접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네,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본부장님. 예. 당연히 거부권 행사라는 쪽으로 말씀 주시겠지만 그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저희 경제계에서 계속 주장한 바와 같이 상법 개정안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자체가 도입하는 것 자체가 기업 경영을 위축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주주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법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럼 착하게 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법 구조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하지 않으면 배임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럼 그 경우에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 기준에 있어서는 지금 아무것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이 기준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있기 전까지는 회사의 이사들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서 문제되는 사안에서 판단할 수가 없게 되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보완 없이는 사실은 상법 개정이 추진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사례별로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예컨대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윤태준 소장님의 의견 다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같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두 분과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얼마나 이것이 지금 필요하냐 철학의 문제를 논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말씀을 잘 주신 게 사실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대원칙을 상법에 넣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우습죠. 똑바로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규정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무나 착하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법에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넣을 필요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사실 보면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게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인데 그것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대원칙적인 조항을 넣는 것이 과연 계속 거부할 만한 일이고 그것의 과잉 입법의 부작용을 그렇게 우려해야 할 만한 상황인가. 오히려 이런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한번 우리가 당연한 이 대원칙을 새기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네요. 두 분 다 말씀이 맞아서 대표님. 아, 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분 다 말씀이 다 맞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간에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최대한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상법 개정안에 이 주주를 보호하는 이런 충실 의무를 넣는 것이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상법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법이고 일반법은 그 이제 상장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80만 개, 90만 개 이상의 비상장 회사들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이 파급의 효과가 굉장히 어마어마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금융검찰로 불리우는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은 의외로 거부권 행사를 막아야 된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 원장이 작년에는 또 약간 반대되는 취지의 또 주장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원장의 본심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본심이 뭘까요, 본부장님? 제가 이 원장님의 본심을 말씀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는 아닌데 네. 주위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정부 쪽에서 찬성하는 말씀을 최초로 아마 이 원장님이 하시지 않았나. 네. 또 그런 부분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야당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 부분이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통과까지 되긴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원장님은 지속적으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셨는데 네. 다만 정부 입장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초에 금융위하고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 입장일 텐데 이런 정부 입장과 다르게 이 원장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주장하셨기 때문에 네. 다만 정부 이 금감원 원장님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든든한 편을 하나 얻은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걸 보니까 말이죠.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금감원장님의 그 복심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로 네. 금융권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에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많이들 견지하고 계시고요. 투자자 입장이시다 보니.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이복현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대선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상법 개정은. 그러면 네.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검사를 하시던 분들은 이제 워낙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착하게 살지 않은 기업들을 많이 실제로 보시다 보니 야 이거
이런 대원칙이라도 입법을 해놓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평소에 계속 생각을 해오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 하반기에 내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쪽 의견을 듣고 보니 자본시장법이 맞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아니 그래도 상법은 개정이 돼야지 이렇게 좀 마음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게 아니신가 싶고 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래 생각이 좀 상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거 언젠가는 가야 될 일인데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야 될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이제 저희 본 토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만약 주주가 포함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재계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각종 소송 등이 남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주가가 10,000원이었다 갑자기 무슨 이유로 인해서 한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걸 가지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모든 소송을 다 이걸 가지고 붙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경영에 결국 혼란, 비용 낭비, 비효율 이런 것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만으로 소송이 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이 논의된 배경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못했다. 즉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됐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네. 라든지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할 때 네. 나중에 이제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런 부분까지 연결돼서 보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든지 또 최근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기업 가치가 주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컨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이 1 미만이어서 아주 낮은 경우에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것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부분으로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 기업 경영을 주주환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경영진이 주가가 떨어진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주주의 이사에 대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이 논의를 연결해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가능하게 해야지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이 가능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과한 우려가 아닐까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주가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시장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최근에 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변수, 미국 행정부 같은 대외적인 변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주들도 고려를 할 텐데 그게 꼭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소송의 빌미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생각도 듣겠습니다, 대표님. 예. 저는 이제 벤처 시장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벤처 시장에서는 이제 시리즈 투자라고 해서 네. 이제 초기 투자 그리고 시리즈 A 투자, B 투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투자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과 이후에 또 투자를 했던 주주들 간에 또 이해상충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기업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송의 위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상법의 체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이제 일반법이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소송의 위험이라든지 다양한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 일반법이라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물적 분할의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뭐 합병 비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상장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장 회사에 관련된 규정들을 좀 다듬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네. 그러니까 좀 관점은 그거죠. 소송이 정말 그렇게 남발할 것인가? 제가 지금 걱정하는 대로. 사실 대기업을 상대로 일반 주주가 소송을 건다는 건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우리 법도 경영 판단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기업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의성실을 다해서 선의로 열심히 조사를 한 의사결정이 뜻대로 안 풀렸을 때 그것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주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비슷한 예를 다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려워진 것이 AI 열풍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HBM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삼성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HBM에 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주들도 모두 아는 내용이고 이번 상법 미사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가면서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특정 주주와 나머지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는 점에서만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지금도 의아합니다. LG화학에서 왜 LG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해서 나와야만이 배터리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 네, 물적 죄송합니다. 분할은. LG에너지솔루션 죄송합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가야만 LG에너지솔루션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없어요. 그냥 LG화학의 사업부로 계속 있었어도 되는 것이고 저희는 왜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LG 지배주주들이 LG화학에 대한 컨트롤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전자회사 만들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요. IPO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벌어들일 돈을 LG에너지솔루션의 새 주주들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LG화학의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은 당연히 이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와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소송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일반 주주도 알고 기업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남발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답을 주셔야겠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부분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어디에도 지금 법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예컨대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가 네. 라고 했을 때 또는 SK가 SK 하이닉스를 인수한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런 대규모 투자가 처음에는 사실은 주위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단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실적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성공했으니까 그게 성공했던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지 이게 주주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됐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계속 회사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실적을 갉아먹고 있게 되고 그게 주가의 하락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영진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주주가 합리적이어서 우리는 회사가 적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계속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주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주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얘 왜 이런 데 투자해? 좀 더 수익성 좋은 데 투자해야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주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주주들은 이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잘 될 것으로 믿고 투자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시점에서는. 일종의 이런 식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에 소액주주들은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나한테 배당을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장님. 저는 사실 그런 시각이 조금 아프게 느껴지는 게요. 네. 사실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개별 소액주주를 보면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주주가 5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5천 명이 없으시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모든 주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주주들은 또 다르게 오히려 미래에서의 성장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보는 주주들도 있고 네. 그러면 전체 주주들의 생각이 뭉쳐져서 그것이 주가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네. 정말로 그러한 과도한 배당 같은 것이 미래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주가의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주들은 그런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주주들을 저희가 상대를 하다 보면 가장 회사에게서 듣고 싶은 것은 배당을 500원 더 주고 1,000원을 더 주고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미래 성장 플랜을 제시를 하고 우리랑 소통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주주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에만 너무 소액주주들이 그 치우치게 생각한다는 의견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상장사는 그렇지만 벤처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벤처기업은 사실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과는 조금 입장이 또 다르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사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주로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 상법 개정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제 주로 주주 이제 소액주주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벤처기업 비상장 기업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청년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신을 일으키고 또 경영에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필요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상법 일반법을 건드리게 됨으로써 그런 혁신이나 벤처 창업가들 청년 그 기업가들이 이제 혁신을 일으키는데 또 걸림돌이 될 수도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 해외에는 이사의 의무 대상에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없나요?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있는데 그게 충실 의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니라고 대답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에 또 차이가 있군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보시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라고 해가지고 네. 원래는 1항만 있던 내용이었는데 충실 의무만 있던 내용이었는데 2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일부분 이제 1항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충실 의무 내용인데 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회사와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딴 주머니를 차지 말아라. 즉 이해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입니다. 그건 당연한 네, 당연한 해야죠. 거죠. 네, 예. 해야죠. 네.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총주주의 이익, 주주 이익의 파이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즉 주주 간의 비례적 이익을 따져야 된다는 된다라는 게 2항의 내용입니다. 이 2항의 내용은 충실 의무의 내용이 아니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좁게 해석하면 약간 그렇게 이제 주주의 이익, 그러니까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성관주의 의무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2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 2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세계에도 거의 유례가 세계적으로 2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유례가 상당 부분 있는데 1항 같은 충실 의무 확대 내용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군요. 반대로. 1항에 대한 충실 의무에 포함시킨 거. 부분은 세계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와 주주 간에 직접적인 이해 상충이 되는 경우에 한정해 가지고 적용된다는 게 기본적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만약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서 법인을 차리고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상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만약에 세계적으로 없는 그 조항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잘 들지는 않는 것이요. 네. 먼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사실 저도 제가 만일 입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총주주의 이익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썼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에 대해서 규율하는 이 항은 사실 너무 해외에서도 당연하게 많은 조항들이 있고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 기업 입장에서 외국은 이미 뭐 명문화된 형태로 다른 주주를 헤쳐가면서까지 어떤 주주에게 큰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건 그 나라 법들에도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네. 때문에 투자를 안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총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그냥 기업 가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 회사는 기업 가치를 위해 뭐 노력하라는 내용이 뭐 상법 안에 있구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상법 조항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을 주저하고 하기는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국가,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과 상법에 대한 주요 내용들 비교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는 회사 이익을 위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회사 및 사업 전체를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고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이사회 구성원이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정확하게 주주를 지칭하는 내용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가 주주를 계속 찾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근데 저거는 약간 문화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 안에 주주라는 개념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주라는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개념 안에 다 주주가 포함된 거니까 우리나라는 또 다른 거죠. 우리는 사실 이사회에 그동안 여러 단점들이 제기됐던 게 그냥 쉽게 말해서 대주주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좀 그걸 명문화시키려는 그렇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법제가 외국과 다르지 않고 외국의 법제를 참고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주주이익 보호가 문제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이사의 임무 위반 자체가 배임죄, 죄책, 형사범죄하고 연결시키는 그것 때문에 이사 책임을 이제 형사 처벌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이사 책임을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형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보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사 임무 혜택 자체가 형사 책임하고 연결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사 책임이 이사 의무 위반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사 충실 의무 또는 주주이익 보호 의무가 논의가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외국법을 보면 주주라고 명시한 곳은 없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보면 일단 미국은 많은 특히 상장법인들은 규제가 약한 델라웨어라는 주에 있는데요. 델라웨어 주법을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델라웨어 회사법 102조를 보면은 이사로서의 신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에 관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의 위반의 경우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회사법도 저 8.30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 8.31조를 보면 회사가 주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주주에게 직접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주주로부터 직접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랑 법 체계가 비슷한 독일법도 보면은 법 조항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제 판례로서 보면은 이제 단순히 지분이 많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그 법 철학 하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거기는 저희랑 정치 체계가 달라서 똑같이 놓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배 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게 아예 회사법 20조에 그대로 조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실질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 기업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거의 70%가 중견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자칫 상법 개정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고 보이고요. 뭐 그런 아주 나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경영권을 실제로 빼앗긴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중소 중견기업은 대부분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상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주의 충실 의무 규정을 가지고 또 경영권 분쟁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중소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뭐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이 일반법인 상법이 이렇게 어떤 그 이제 경영자인 이사에게 뭔가 좀 규제라기보다는 뭔가 의무를 더 부과하는 방식의 이런 입법이 됐을 때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이제 말씀 주셨지만 그 일단 반대 우리가 비행기가 양쪽 날개로 나는데 한쪽에 이제 그 의무만 있으면 안 되고 반대쪽에 또 이제 자율적으로 혁신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배임죄 문제라든지 뭐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균형감 있게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상법이 일반법이 이렇게 변경됐을 때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개인 소액 주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건데 우리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주주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딴지를 걸면서 심한 경우에는 경영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례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이런 거를 더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장님, 틀린 네. 얘기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일단 경영권을 위협한다라는 거는 너무 심한 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긴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주주 제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당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에 제한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경영에 뭔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먼저 일단 우리가 볼 때는 해외 무슨 행동주의 펀드 하면은 엄청난 자산을 굴리고 그들을 굉장히 나쁜 것처럼 봅니다만 사실은 그들도 법적인 용어로 소수주주라는 점에서 개인 소액주주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주 제한을 한 안건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주주들이나 아니면 뭐 소액 법인 투자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주주 제한이 회사에게 딴지를 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럽게 보고요. 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내용을 새로 주주 제안을 했는데 그 주주 제안이 일반 주주들이 보기에 저거는 좀 과한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요즘 주주들은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니다. 이거랑 관련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고 만일 많은 개인 주주들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일반적인 주주들의 공감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 네.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재계의 우려가 너무 과한 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법조항 하나에 주주만 포함된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침소봉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과한 걱정이 아니냐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인 거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주주 제한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다음으로 사실은 좀 많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투기자본 이런 부분들이 일반 뭐 법적으로는 소액주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력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 이 펀드의 속성상 그 투자자의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해서 배분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한다라든지 또는 배당금을 요구해가지고 네. 받은 다음에 그거를 빠르게 주가를 부양한 다음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가장 어떤 바람직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이 주주에 대한 이사 책임 부분이 이제 도입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공격 무기를 이분들한테 쥐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당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상법 위반이다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계속 회사를 압박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가장 문제되는 게 투기자본한테 일단은 그린메일이라든지 예컨대 투기자본의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사례가 외국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기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죠. 그 전자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 직접 주총장에 가서 내 주주로서의 그 투표를 행사하지 않아도 전자적으로 이제 우리 다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이제 기업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반대해 온 사안입니다. 이건 소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전자투표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자주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자투표제 자체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거의 다 도입을 하고 자발적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전자투표제를 반대한다는 건 이제 좀 너무 낯뜨거운 이야기이지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날 주총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아니면 이제 누구한테 대신 가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맡겨야 되는데 그런 분을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전자투표제를 반대하는 거는 조금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전자주총과 관련해서 뭐 주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이제 전자적으로 해서 뭐 중계도 다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작은 기업에게선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직원이 300명이고 우리 네.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뭐 전자주총을 해야 돼서 몇 억짜리 장비를 사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사실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회사가 전자주총을 못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요즘에 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그 전자적으로 주총 의결 같은 것들을 이제 전자적으로 서명받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예,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도입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 현황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네. 예,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벤처기업에서도 이제 전자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에게 도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법이라는 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전자투표제 규정 중에 만약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뭐 해킹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시스템이 다운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주주의 의결권이라는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권리가 행사되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책임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부분들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대세적으로 전자적으로 주총을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좀 더 꼼꼼히 그런 좀 문제들은 없을지 좀 다뤄보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건은 이걸 이제 의무화하냐 안 하냐,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하냐가 아니라 의무화한다면 또 얘기가 재계에서는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실 다르죠. 수 있겠죠. 지금 본회의 통과한 내용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자투표제는 아니고 네. 전자주주총회입니다. 네.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기업에 느끼는 비용, 시간, 노력 부담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주주수가 2023년 말 기준으로 47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현장 주주총회 하는 것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현장주주총회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주들이 최소한 한 전자주총 한다고 하면 최소한 생각해봐도 한 몇천 명 이상은 참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게 전자주총을 하려면 동시 접속 회선이라고 해가지고 주주들이 동시에 전자주총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망을 충분히 갖춰놔야 되겠군요. 아시겠지만 망이 충분해야 됩니다 일단. 근데 자산 예컨대 이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한테는 의무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네.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자산 2조 원 이상한테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한 200개사 정도 됩니다. 이런 200개사가 이제 주총 분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예컨대 지금처럼 주총일이 어느 특정 날에 집중된다라고 하게 되면 몇 개 회사만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그 접속 회선망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하는 주총을 위해 가지고 그 회선을 확보한다.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사실은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기관이 이제 예탁원이 전자투표도 하고 네. 전자주총도 사실은 준비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되지 않으면 이게 시스템 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서 해킹, 뭐 보안 문제, 그다음에 기술적 오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만약에 주총이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주총 결의 자체가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부담들을 온전히 회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보고 의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의무화 먼저 해보고 기업한테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더 찬반이 좀 나뉠 것 같은데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 선임을 할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서 이걸 한 사람에게 이제 몰아줄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래서 집중투표제라는 말이 붙는 건데 소장님, 집중투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집중투표제이고요. 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선임하고 싶어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계 반발도 어느 안건보다도 강한 것이고 네. 기업 쪽에서 싫어하시면 반대로 소액주주는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원하는 안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이것이 뭐 전체 상장사 또는 이 상법에 규정이 되어서 정말 뭐 비상장사까지 규정한다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에도 과잉 입법입니다만 원래 논의가 되고 있었던 대로 자산 2조 원 이상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200개도 채 안 되는 한국의 대표급 기업들에게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정도 기업이라면 각 산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라면 다양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당연히 도입할 만한 여건도 되고 그것이 회사에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바로 들어야겠네요. 네. 예컨대 이제 어느 한 주주가 55%를 가지고 있고 다른 주주가 45%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안 되면 사실은 55%를 가진 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네. 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45%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일정 수의 이사는 선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집중투표제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무화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사 고려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제 도입이 됐죠. 정관상으로 도입은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사를 이제 후보 추천해가지고 이사 선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예컨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지분 구조가 한쪽이 55%, 한쪽이 45%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주주가 이사 수를 만약 10명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쪽이 6명, 한쪽이 4명 이런 정도로 선임이 되게 됩니다. 네. 의무화되게 되면. 네. 그러면 6대 4로 이제 선임이 되게 되죠. 이건 소액 주주를 위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2대 주주를 위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 적이 있습니다. 1940, 50년대에. 근데 지금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미국의 무슨 부작용이 심하게 미국의 나타나요? 일부 주, 한 5개 주, 거의 회사들이 근거법으로 삼지 않는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집중투표제를 다 의무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해가지고 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사의 네. 서로 이사 의무 위반, 지금 말씀드렸던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남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수준은 의무화 단계까지만 안 갔지 굉장히 강화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강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화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반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소장님,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사회 내의 파벌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미국도 의무화를 없앴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프레임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잘 돌아가고 있었던 제도를 이제 의무화를 한다고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은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안 되어 있는 국가라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90년대 상법에 도입이 되었었는데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집중투표제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지금 사실 한국 상장사들 중에 98% 이상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정관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은 2,000개가 넘는 상장사 중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40~50개밖에 안 되고 2,500개 상장사라고 하면 2,450개에서는 아예 집중투표제를 우리는 안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집중투표제를 안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상위 한 200개 정도에 해당되는 기업들만이라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의무화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시범적으로 이 한국에서 집중투표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취지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도 실제로 도입하고 나서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로 들어가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네. 사실은 앞서 집중투표제는 지분율이 많아야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인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예컨대 대주주가 95% 가지고 있고 2대주주, 3대주주가 3%, 2%에서 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2, 3대 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중투표제보다도 대주주한테 더 불리한 제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순작용을 한다면 대주주의 전횡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네. 2020년도에 한 명은 최소한 분리선출하도록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2명으로 그거를 2명, 네. 3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실은 이사직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사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집중투표제의 파벌폐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똑같이 있는 것이고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1대 주주보다 2대 주주가 이사수를 더 많이 선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이상한 형태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얘기를 좀 더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최종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사회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대주주를 위한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말이죠.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